안녕하세요. 저는 이토 아사입니다. 오늘 사람들과의 촉각적인 만남을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3, 40분간 짧은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고 저를 초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토 아사이고 도쿄공업대학의 미래인류연구센터 디렉터이자 미학예술학과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학을 주요 학문으로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학은 언어로 옮기기 어려운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언어 기반의 연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학이 철학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미학과 철학 모두 언어를 이용해 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철학은 언어를 기반으로 질문합니다. 가령 시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존재란 무엇인가 등을 질문하는 거죠. 이에 반해 미학은 훨씬 더 불분명하고 언어로 옮기기 어려운 것들을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감정, 예술 작품이 주는 인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제 접근을 다른 능력의 미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유한 경험에 관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과 인터뷰하기도 하고 저처럼 말을 더듬는 사람과 인터뷰하기도 하고 절단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이 책들이 제가 쓴 책이고 이 중 일부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목차입니다. 먼저 가장 열등한 감각으로 여겨지는 촉각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촉각 소통의 특성으로 세 가지 좋은 촉각 소통의 사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없는 이들과의 촉각 소통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감각 간에 위계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감각들 간에는 위계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감각은 시각이라고 여겨졌죠. 그 다음으로 청각과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 뒤를 잇습니다. 시각이 가장 우월한 감각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객관성 때문이었습니다. 대상에 대해 충분히 거리가 유지될 때 비로소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가정했던 거죠. 한편 촉각은 가장 열등하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상과 직접 닿아야 하는 감각이기 때문에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촉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계 속에서 시각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지식, 이해, 사회 설계, 행동 규범을 결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서양 문화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 역시도 시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다라는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들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을 보도록 장려됩니다.
이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율적인 개인에게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촉각적 개입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역시도 다른 사람의 촉각적인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며 병을 앓고 죽는 과정에서 모두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행위는 촉각이 매개하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촉각적 만남은 시각을 기반으로 구축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윤리와는 다른 윤리를 요구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타인을 만나고 알아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촉각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측면이지만 다른 하나는 나쁘고 위험한 측면입니다. 누군가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친밀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촉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분명 편견이 있지만 동시에 고대인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촉각에는 위험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촉각은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며 인간을 사물처럼 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촉각 혹은 촉각의 윤리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장에서는 좋은 촉각 소통의 특성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긴 막대를 이용하는 촉각 소통입니다. 여기 두 남자분 간의 촉각 소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시니치로 쿠마가야로 연구자이자 박사입니다. 어쩌면 이분의 토지시아 겐큐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쿠마가야는 뇌성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팔을 완전히 뻗지 못합니다. 오른쪽은 자레오 오사무로 무용수입니다. では、これも前も3つでもいいです。はい。쿠마가야가 자신의 손등으로 막대기를 밀고 있습니다. 일단ちょっと一回止めて。 이런 활동을 한 후에 쿠마가야와 자레오는 몇 가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쿠마가야는 이 상호작용은 내게 자레오의 질감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 이 말은 같은 힘으로 밀더라도 그것을 도로 밀어내는 힘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더 센 힘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지 않은 더 약한 힘으로 밀 수도 있겠죠. 그로부터 그 사람의 부드러움이나 강함 같은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레오는 저는 제가 쿠마가야에 의해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쿠마가야가 내게 전달한 진동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했습니다. 막대기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알아채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막대기를 통해 접촉하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졌고 손의 표면 아래 도사리고 있던 호기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쿠마가야가 신중하게 막대를 다루는 방식은 자신이 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기다리며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요. 쿠마가야의 사회성은 그의 시각적 외형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쿠마가야는 활동적이지 않고 굼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촉각적으로 그는 대단히 활동적이고 능수능란합니다. 이처럼 촉각을 통해 다른 성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다음 사례는 시각장애인 마라톤입니다. 시각장애인 러너는 달릴 때 비시각장애인의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밧줄을 사용하는 거죠. 먼저 밧줄을 고리 형태로 만들어 시각장애인 러너가 한쪽 고리를 잡고 비시각장애인 보조가 다른 쪽을 잡습니다. 그리고 둘은 팔을 동시에 흔들면서 뜁니다. 이건 아주 낮은 기술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지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보조가 남긴 코멘트들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코멘트입니다. 밧줄을 잡고 함께 뛸 때 우리가 공명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심장을 뛰게 하고 즐겁게 하는 리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시각장애인 보조의 코멘트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함께 달리는 것일 뿐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것이겠죠. 또 어떤 시각장애인 러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보조 러너의 존재감이 사라지죠. 그런 순간에는 심지어는 내 앞에 도로가 보이기도 하는데 놀랍기도 하고 동시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시각장애인 보조의 몸은 경사진 언덕을 보면 긴장합니다. 이 긴장은 밧줄을 통해 시각장애인 러너에게 전달되고 시각장애인 러너도 앞에 경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환경에 대한 비시각장애인 보조의 반응이 밧줄을 통해 전달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신체적 돌봄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체 돌봄의 첫 사례는 시니치로 쿠마가야의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어렸을 때 그는 매일 3시간씩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재활의 밤이라는 책에서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팔을 잡아당기는 트레이너의 움직임과 내가 팔을 뻗는 움직임은 한 세트입니다. And my movement of stretching my arm are a set. 여기서 잡아당기는 움직임은 능동적이고 active movement. 뻗는 움직임은 능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생긴 수동적인 것이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닙니다. 트레이너는 내 팔의 이완 정도와 근육의 긴장을 감각하면서 내 팔을 잡아당기는 움직임을 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팔을 뻗는 움직임이 능동적이고 내 팔을 잡아당기는 트레이너의 움직임은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 팔의 움직임과 트레이너 팔의 움직임 간에는 모종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똑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 수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 말입니다. 이처럼 능동적인 수동성과 수동적인 능동성이 존재하며 우리는 무엇이 능동적이고 수동적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촉각 소통의 흥미로운 지점이자 좋은 돌봄의 방식이기도 한 이것은 바로 지속적인 조정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맞게 자신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거죠. 신체적 돌봄의 두 번째 사례는 근육 위축병을 앓고 있는 영화 감독 토모야 이시다입니다. 토모야 이시다? He is a film director, muscular dystrophy patient. 그는 돌봄을 받았던 경험에 관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돌봄 제공자로부터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돌봄을 받게 되면 움직이는 동선이나 사물의 위치 같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죠. 그런데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다시 생각이 납니다. 혹은 순서는 기억이 나는데 신체적 감각은 한 달 만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의 몸이 어느 위치에 있었지? 라고 생각하며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이 위치였지 혹은 이 정도 세기의 힘이었지 하고 떠오릅니다. 촉각적 기억력이 흥미로운 이유는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돌봄 제공자는 서로 완벽하게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씻겨주는 것이든 몸을 옮기는 것이든 말입니다. 사람들 간의 다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춤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촉각 소통에는 개인적이고 고유한 독창성이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좋은 돌봄과 좋은 촉각 소통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촉각적 성격입니다. 자레오와 쿠마가야의 긴 막대기 소통에서 보았듯이 촉각 소통은 시각 소통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한 사람의 숨겨진 성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서로 이미 알고 있더라도 촉각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 사람의 첫인상은 보통 겉모습으로 결정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상호 탐색입니다. 여기 두 개의 서로 다른 소통 양식을 표현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왼쪽은 전달 모드라고 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소통을 말합니다.
one direction, monodirectional communication, which means 발신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형태죠. Transfer this message to receiivers. Very simple. But this one, 이에 반해 오른쪽은 생성 모드라는 것으로 상호 탐색을 통한 소통을 말합니다. Communication with reciprocal exploration. Here,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표면이 접촉할 때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contact surface of two peoples. 누가 발신자고 수신자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좋은 촉각 소통은 생성적이며 상호간 탐색을 수반합니다. 오른쪽 모델인 거죠. 여기서 참여자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만지는 방식을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 주제가 즉흥적으로 흘러가는 저녁 식사 대화에 더 가깝죠. 상호 탐색이 수반되는 소통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경계와 역할이 흐릿해집니다. 당신이 저를 만진다는 건 당신이 제게 만져진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돌봄 활동은 대체로 전달 모드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왼쪽이요. 돌봄 제공자에게서 돌봄을 받는 이로 전달됩니다. 대단히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폭력적일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돌봄 제공자가 돌봄을 받는 이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계획을 바꾸지 못하면 돌봄을 받는 이는 자신이 사물 취급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돌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상호 탐색을 통해 생성 모드를 확보하는 겁니다. 마지막 특성은 신뢰입니다. 1장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촉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은 친밀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각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신뢰입니다. 사회심리학자 토시오 야마기 씨는 안전과 신뢰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전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전개되고 불확실성이 없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말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어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은 타인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지만 신뢰는 그러한 통제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지막 장, 여기에 없는 이들과의 촉각 소통입니다. 이 장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연결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여기에 없는 이들과의 촉각 소통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와의 촉각 소통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풍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시신은 보통 집으로 보내집니다. 시신은 죽음 화장을 받고 단정이 입혀진 후 관에 눕혀져 화장됩니다. 이 과정을 일본에서는 노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작업은 노칸 씨라는 노칸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노칸 씨입니다. 히로이치 야나세라는 제 친구는 노칸 씨의 도움을 받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노칸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셨던 옷을 입혀드렸죠. 노칸 과정에서 노칸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손을 그렇게 세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프실 것 같아요. 아버지 셔츠의 등 부분이 구겨져서 불편하시겠어요.
이런 녹한 씨의 말을 들으며 야나세는 아버지의 기분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계속 돌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요. 야나세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촉각소통 양식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녹한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물을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소통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촉각소통은 생성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야나세는 자신이 상상 속 아버지의 반응에 따라 아버지 몸을 만지는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촉각소통은 일종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야나세는 녹한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촉각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돕죠. 여기에 없는 이들과의 촉각소통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는 아바타 로봇과의 촉각소통입니다. 여기 이 로봇의 이름은 오리히메입니다. 오리히메는 오리랩에서 개발한 아바타 로봇입니다. 소통 기술을 통해 인간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오리히메의 움직임은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시간으로 조작합니다. 오리히메에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리히메를 가고 싶은 곳, 예를 들어 학교나 회사, 아니면 멀리서 사는 가족에게 보낸 뒤 멀리서 오리히메를 조종하며 둘러볼 수 있고 대화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죠. 오리히메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리랩이 도쿄에 연 카페에서는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작하는 오리히메가 음식과 음료를 서빙합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2020년에 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시가 봉쇄에 들어갔던 해인데요. 사회와 자레오와 함께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누군가를 만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사이는 오리히메 조종사이고 신체형 장애를 앓고 있어서 10년 넘게 집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레오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무용수입니다. 저희는 몇 번의 탐험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샘이 흐르는 곳에가 사이가 보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수면의 패턴을 즐겼고 그 다음에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다른 날에는 소타 남바와 요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바입니다. 남바는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사이는 남바를 도와줬어요. 이게 오리히메와 함께한 사이고요. 사이는 자레오가 들고 있던 오리히메를 통해 남바를 도와줬어요. 남바가 어디에 재료를 넣어야 할지 그 위치를 알려주면서요. 요리하는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이가 남긴 코멘트입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는 할 일이 생기면 끊어야 하고 또 통화를 하려면 뭔가 할 말이 있어야만 합니다.
when you have something to do and you have to have something to say. But 그러나 physical 오리히메로는 obedience, you 말을 don't 하지 have to 않아도 talk. 됩니다. You just 그저 have it 오리히메를 there, 그곳에 and it's 두기만 fine 하면 if you 되죠. just 그냥 look 옆에 around. 있기만 해도 됩니다. And, 영상 통화와는 unlike 달리 제 I feel 존재감이 as 거기에 if, 있는 것처럼 they have 느껴져요. felt my presence there. She 또 also 이런 말도 said 했습니다. that 저는 I 집에서 spent 아주 긴 long 시간을 times 보내며 in my home, 제 존재를 and I 만져줄 always 사람을 felt 찾고 싶다는 very, 생각을 많이 strongly 했습니다. that I wanted someone to touch my presence. 이제 Now, 오리히메를 using 이용해서 originate, 다른 사람들에게 we 제 have 존재를 presence 인식시킬 수 있고 recognized 그들과 by 함께 있는 others and 감각을 feel the 느낄 sense 수 of 있게 being with them. 되었습니다. Which is 이건 a 제게 great 큰 change 변화이며 for me 새로운 and 가능성으로 full of 가득합니다. possibilities. 저는 I 그들을 can't 만질 touch 수 them, 없지만 but I 동시에 can 만질 touch 수 있습니다. them. 다시 말해 I 그곳에 don't 제 have a 신체적인 physical 존재감은 presence 없지만 there, but 그들에게 I can 만져질 be 수는 touched 있습니다. by them. 이게 I think 가능한 it 건 may be 대면으로 because 누군가를 the 만날 awareness 때보다 of the 비대면일 fact 때 of the 머릿속에서 other 그 사람의 person's 존재감이 presence 더 in your 커지기 mind 때문이 gets 아닌가 stronger 합니다. than when you are meeting in the flesh, in person. 사회 코멘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존재를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 물리적으로 여기에 없고 그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더 조심스럽게 소통하려 합니다. 상대의 생각과 기분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정보의 부족은 상호 탐색을 촉발합니다. 오늘 제 강연의 결론입니다. 저는 먼저 감각의 위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몸을 만지는 것은 친밀감을 높일 수도 있지만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좋은 촉각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촉각의 중요한 특성과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촉각 소통의 첫 번째 조건은 시각적 성격과는 다른 촉각적 성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호 탐색이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촉각의 필수적인 것은 신뢰입니다. 또한 우리는 촉각적 만남이 꼭 신체 접촉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곳에 없는 사람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우리는 물리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촉각적 만남의 무궁한 잠재력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